생생한 이야기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북한을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다른 공산국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유일 지배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거였는데요. 물론 그 이후로는 차근차근 정적들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또 모택동만큼의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중국에도 있었다, 소련도 있었다 이런 거긴 하지만 그거는 또 왜 그런지 되게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이제 우리가 뒤돌아봅시다. 만약 우리 한반도에 소련 군대가 들어오지 않고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진짜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 손에 해결할 기회가 조성됐다. 그럴 때 8.15 이후에 한국에 들어선 정부는 여러분 보실 때는 공산정부가 들어섰을까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을까요? 그때 당시 만약 미군과 소련을 다 뽑다, 우리 한국 내에서 자체로 이거 정권을 세운다 나가면 좌우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자기 단이 이건 없는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난 공산당이 이겼을 거다. 이거 아니다. 난 다 가능해. 없던 현실 가상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그때 당시 영향관계를 보면 왜? 공산당이 정권 잡았을 것이다. 왜? 어떤 이유로? 만민평등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만민평등. 그 다음에 또 이시왕조가 그 계급 사회였으니까 그거와 네.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 저도 공산당이 정권 잡았을 것 같아요. 왜 공산당이 정권 잡았다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말하자면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당 운영 시스템하고 공산당 운영 시스템은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좀 이념이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면 서로 다 뿔뿔이 정당들을 다 각기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익은 분열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산당은 분열되어 있느냐 아니냐. 공산당은 어떻게? 공산당은 무조건 유일관리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유와 우익이 철저히 자유민주 시스템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아서 한국 국민들은 해방될 때까지 이런 데서 붙으면 결국은 누가 이길 수가 있느냐. 공산당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순간에 살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공산당한테 더 많아. 공산당하는 데는 어떤 정책적 수단이 있을까요? 토지분배. 와, 진짜 잘하네. 공산주의 잘하네 진짜. 바로 땅 문제입니다. 왜 땅 문제가 이거 중요하냐면 농업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포퓰리즘 이런 거잖아. 이런 농업국가에서 대중을 순간에 자기 편으로 당기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에 나를 지지하면 땅을 다 놀아줄 거야 공평하게. 그럼 누굴 지지할까요? 땅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결국은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죠? 무상벌수, 무상분배하네. 잘 사는 사람들 지지들 땅을 무조건 빼앗아서 무조건 넣어준다. 그러면 이런 농경사회에서는 거기를 쏠리는 게 그럼 우익은 이걸 승인할까 승인하지 못할까?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사적 소유권을 낮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이 해방될 당시 일반 임페리 계층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일본한테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전반적인 임페리 계층은 좌익사상이 대단히 농후했어요. 좌익사상이 농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국가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는가 하면 이전 소련과 같이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야 미국 같은 거 세우자, 이거보다도 야 소련처럼 저렇게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좀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좌익, 이 남과 북의 견질과 견지서는 좌익으로 쏠릴 수 있는 취향이 대단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다 가지고 있는 좌익이라고 볼 때는 무슨 사상이 강하면 대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가보자 하는 이 자주적인 지향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자유는. 그런데 우리가 분단됐어요.
분단돼서 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북한 이 시스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때 국제공산주의운동권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때 당시 물론 실제로 김일성이가 다 자기 정적을 친 것도 있지만은 김일성이가 뭘 주장하는가 하면 이래서 주체라는 게 나네. 소련 편에도 우리가 갈 길은 소련 편에도 가붙지 말고 러시아 편에도 가붙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딱 가운데 서서 자주의 길로 가자. 그런데 이 김일성의 이 주장이 상당히 북한에서 그때 호응을 얻는 겁니다. 네, 북한 공산당 내에서.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런 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걸 김일성이가 이 힘을 잘 써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러한理論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100%다 쳐서 깨끗이 정적을 해결합니다. 해결해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김일성이가 그 어떤 반대파도 하나도 없는 이런 정치적 환경을 마련해놔요. 이제 김일성한테 남은 것은 이 정치 권력을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주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합리화하겠느냐. 이걸 잘 합리화하면 이게 가능한데 그때 여러분 아시죠? 70년대에 우리 한국의 현실 북과 남 사이에 70년대부터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한국이 발전할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올라가서 산업 군대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이거 아와지절로 보였던 법인 줄 알았던 한국이 급속히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일성이가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김일성이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북한의 엘리트층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북한의 엘리트층이 어떤 생각을 드는가 하면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한국한테 우리가 압도당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요 틈새를 김일성이가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거 우리 소련이나 중국을 보니까 저거 한번 좀 봐라.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말렌코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임명했는데 결국은 그 후계자가 권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후르시오브한테 빼앗겨요. 후르시오브가 올라가니까 스탈린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또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있을 때는 뭐 다 마오쩌둥 말 잘 듣는 줄 알았는데 마오쩌둥이 죽은 다음에 뚱새평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내는가 하면 모택동의 공과 과를 따지자. 이렇게 해서 73 理論을 내는 모택동이 잘한 거는 7, 못한 거는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걸 김일성이가 슬슬 흘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내 자리를 누구한테 줄까 슬쩍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네. 비춰보니까 결국은 김일성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누굴 내세우자고 할까요? 당연히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수령 후계 문제라고 하는데 이 수령 후계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조항을 받지 않고 대단히 스무스하게 물론 그 집안 안에서 싸움이 있었지만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발전, 국제공산주의 내의 여러 가지 경험, 한국과의 체제에서 이 열쇠에 처해 있는 미기의식 이런 것이 결국은 세습 체제를 만드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혹시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미사일이냐 발사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건 미사일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미국은 미사일일까 아닐까 아직도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사일이라는 말을 안 하고 발사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미국과 우리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미사일이라고 말 못할까요? 탄도미사일이다라고 하면 네? 우선 이거 탄도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결론은 이 문제가 이거는 미사일 발사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자동 상정됩니다. 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하면 탄도미사일 이거 기술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 썼기 때문이니까 자동 상정되면 결국은 지금 미국과 우리 정부가 하려는 북한과의 협상 이게 결국은 새로운 제재 결의가 또 나와서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 결의 나와요. 그럼 제재 결의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 당국이 야 이거 좀 미사일로 하지 말고 좀 애매모호하게 발사체라고 하자. 이런 뭐 실질적인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암흑무리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분석 측면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한 대 몰아서 섞어서 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군사기술적으로는 대단히 이게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을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난 이렇게도 생각. 이거 이번에 김정은이가 싼 이 미사일이 러시아식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뭐 이거 4.27 선언 나온다면 뭐 다 된다는데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실을 이거 좀 이야기해 주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은 영상까지 다 공개했어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 쏘고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240km 섬 가서 땅 때리는 것까지 다 김정은이 막 좋아서 와 웃는 건데 막 웃잖아. 김정은이 너무 좋아서 이러면 근데 다른 미사일들은 궤도를 추적함 땅 쏘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레이더 딱 보면 그 컴퓨터로 이 미사일이 이런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오겠구나라는 게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걸로 궤도를 향해서 쏴서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여겨갈 수 있는데 이번에 쏜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어떤 거냐면 이게 불규칙적으로 비행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할 때 야구 공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딱 던지면 딱 보고 이게 야구 경기 어떤 궤적을 그리면 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치잖아. 그런데 만약 이거 야구공을 내가 땅에다가 이렇게 땅에다 이거 쳐서 힘성으로 야구공이 온다면 이 궤적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 빵 쏘면 탁 날아가다가 어디에 찾았다가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내려오는데 이게 공중에서 마치 공이 땅에 맞고 튀는 것처럼 풍 이렇게 터. 그래서 떨어졌다 풍 이렇게 터. 이름에 날아오는 게 이 미사일은. 그러니까 이거 궤도를 북한이 이거 유도 궤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는데 이건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거 어마어마한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번에 미사일이 이번 미사일이 그 러시아도 이 미사일을 2006년도에 개발해서 유럽에 전개했는데 이걸 이번에 김정은이가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왜 이걸 합해서 쐈는가 하면 이런 내용에 자 내가 방사포 240mm하고 300mm 방사포하고 이 미사일을 섞어서 한 번에 므릉 하고 쏘겠으니까 내가 한번 판단해봐. 한국하고 미국 이 중에서 어느 게 미사일이고 어느 게 방사포인지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게 미사일이고 어느 게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놓고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거 완전히 군사적 행반의 도발 왜 이 시점에서 할 거냐? 김정은이는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하노이 회담에서 한 번쯤 뒤통수 맞았잖아요.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과 또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트럼프도 만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근데 만날 때 지금 김정은은 핵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타협점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만날 수도 없고 핵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러면 김정은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놓을까라는 걸 한번 간을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말로는 지금 일괄 타결 단번 이행을 말하고 있지만은 트럼프 자체도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절대 북한이 못 피한다는 거 압니다. 미국도.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 물러설까? 지금 서로 간복인데 북한이 이번에 딱 미사일 쏘고 딱 지켜봐서 지금 뭐라고 하지?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폼페오가 도발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더 중요해. 이번 도발을 볼 수 없다. 두 번째 말은 대화 유지할 거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만 위협을 안 가는 모라토리엄이면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이거 미국이 정해놓은 레드라인이 어디면이야?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가지고 미국의 본토를 직접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타협도 가능하다는 걸 김정은이 한번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오가 이번에 말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로 볼 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안 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은 그럼 된다.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제 풀이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북한 항상 미국의 심리적인 한계점이 어디에 있느냐 요걸 보고 다음번 해당 방향을 준비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는 북한의 구조적인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권력과 조직이 있어서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부와도 통제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게 구체적이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 국가가 어떤 나라를 건립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부와 외부적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함으로써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수령 김정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정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북한의 운영 시스템은 뭐라고 했죠? 10대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하면 결국은 김씨 일가의 영비를 보장하는데 모든 국가 목적과 전제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쉽은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좀 드릴게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잘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푸친하고 김정일이하고 2001년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푸친이 김정일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북한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네 진짜 쉽게 살 수 있는 방도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뭔데요? 그래, 2001년도에 지금부터 뭐 18년 전 일이죠. 푸친이 철도를 이거 개통하자. 그래서 남과 북이 철도, 동철도, 종단 철도를 이렇게 이어서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두 번째는 북한 너네 전기 없어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러시아 가스관 이거 시비리까지 왔더니 러시아 누군 가스관을 연결해서 한국까지 내려오게 하면 결국 러시아는 뭐냐 누군 가스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장악하면 그 다음에는 일본 시장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가스관이 부산까지만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일본이라는 방대한 시장이 장악. 그러니까 푸틴은 이걸 내다보고 김정은한테 이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무슨 이익이 있냐? 푸틴이 이렇게 지겠어요. 150km당 그러니까 이게 가스관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150km당 가스관에다 발부를 넣습니다. 가스관을 빼서 거기다서 그 가스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가스 발전소를 지어줍니다. 러시아가. 그러면 그 가스 발전 그저 가스가만 지나가고 가스를 뽑아서 가스 발전소를 돌려서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북한은 떼면 돼요. 그럼 북한은 무슨 탄켈라 내려가고 뭐 이러고 하지 않아도 결국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선언에 오케이 김정일이가 사인했어. 사인해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거 북한한테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길입니까? 그렇죠? 북한의 내가 국가 전립의 원인을 따져서 그러면 이런 가스관 연결, 철도를 연결해서 북한 사람한테 잘 살 수 있는 거 가만 앉아서 잘 살 수 일어나니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다음에 북한에 지금 그 시진핑이가 계속 김정은한테다가 올리는 게 뭐냐? 야 김정은아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쉽게 사는 방도 하나 대줄게. 쉽게 사는 방도 뭐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 큰 다리를 하나 건설하고 그 다리에서부터 쭉 고속도로를 한국까지 쭉 연결해서 한반도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자. 그러면 우리 중국과 한국 사이에 지금 무역액이 1,000억 불입니다. 이 1,000억 불에 해당하는 물동량이 지금 다 배로 컨테이너로 가요. 이걸 배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이어서 자동차에 또 컨테이너 항에 가서 실어서 또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 서비스까지 이 엄청 수송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도로로 연결된다면 컨테이너 자동차가 끌고 중국 대륙까지 직방 가. 그러면 북한은 이거 완전 도로 통과세만 받아 먹어도 뭐 한국처럼 잘 살지 못해도 지금보다 엄청난 외화가 푹푹 떨어집니다. 이거 잘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의 복리와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 잘 살 수 있게 있는 안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왜 안 됐냐? 이거 수십 년 전부터 못하게 지금 우리 정부도 올라가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의 철도, 도로 계속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안 될까요? 답은 어디 있을까요? 에? 체제 유지도 안 되고 어떻게? 왜 도로가 지나가고 철도가 지나가는데 체제 유지가 안 될까요? 사람과 물자가 오가면
일단 문화가 어떻게? 사회에 퍼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김정은이나 이 일가는 자 도로가 이제 뚫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고속도 도로가 우리 이제 저 개성을 통해서 평양을 통해서 신의주까지 쫙 이어지잖아. 그러면 1000억 불에 해당한 물동량과 사람이 거기로 다닌다고 생각하면 북한도로는 차가 없거든. 조용하던 도로에 갑자기 차가 미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이 다 버스에 앉아서 저 북한 사람들 내려다보면 이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밭에서 힘들게 북한 밭에서 서로 땅을 갈거든. 힘들게 가면서 도로를 쳐다보니까 한국인들은 뭐 버스 타고 숱한 물동량이 계속 중국으로 가고 또 중국 물동량이 한국에 내려오고 지금 명동거리에 가면 중국 여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나 배 타고 오는 정도가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육지가 연결되면 얼마나 많은 여커들이 서울에 올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고 이 흐름을 북한 사람이 보았다 라고 할 때 북한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이 있을까? 아니면 그걸 보면서 무슨 자극을 받을까 북한 사람? 자극 받아요. 어떤 자극을? 나도 저렇게 한번. 상대적 박탈감? 네. 그러니까 엄청히 북한 사람은 북한은 쉽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못 가느냐? 그 길로 가면 세습세제가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북한은 첫 번째 체제 유지에서 첫 번째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차단합니다. 일체 북한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알면 안 돼요. 외부를 알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이 외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뭐에 생길까요? 외부를 알게 되면 비교 개념이 생깁니다. 인간이 비교 개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인간이 비교 개념이 되면 우선 선택가 적합니다. 네. 우리 집안에서 보세요.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죽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비교 개념도 없고 선택 개념도 없기 때문에 죽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도 있고 빵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피자도 있다 라고 하면 생각하게 되겠지. 어느 걸 먹을까? 난 아침에 죽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아니면 피자를 먹을까? 이렇게 비교 개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런 비교 개념, 선택 개념, 선택 개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피자 먹으려 했는데 피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엄마한테 짜증내잖아. 아이들이. 아이고 피자 싸우라고 했잖아. 이거 또 안 싸웠어.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본능입니다. 비교, 선택, 좌절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까요? 불만 토로 길로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야 인간을 이렇게 모르게 딱 차단을 시켜놔야 북한 시스템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비교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북한 애들은 손가락이라도 손 넓잖아. 그래서 결국은 국가 전립의 원인을 알았죠. 20대 원칙이 있잖아요. 원사회를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하라. 이건 1번. 야훼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그 언론 보시고 북한 안에 장마당이나 이런 여러 자유주의 국가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의식의 변화나 이런 게 딱히 없어서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하나는 국주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세뇌 교육, 그 다음에 각종 시스템과 함께 다른 하나는 공포 정치입니다. 공포. 이건 뭐 북한만이 아니고 일반 공산 시스템은 국가 운영에서 어떤 원칙을 견지하는가 하면 인간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저항심리와 공포심리가 아무 사람한테나 속성으로서 동시에 존재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저항심과 공포심 중에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항심이 우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저항심을 외부로 분출시킬 것이고 공포심이 저항심보다 더 크면 결국은 이 저항심은 공포심에 눌릴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의 생각인데 바로 김정은 시스템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을 극대화합니다. 이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예를 들어 죽인다 하면 조용한 방에서 사람을 죽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그럼 이걸 국대하려면 어떻게? 그럼 공개 처형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봐라 너 나 죽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원래 사람 중에 사형제가 있는 나라는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개 처형하는 거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 처형하는 건 공포심이다. 근데 이제 방금 장마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장마당에 들어가면 이제 북한이 지금 장마당이 한 440기까지 됐다고 하는데 장마당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이 자율적인 의식, 그 다음에 김정은을 더 신처럼 여기지 않는 이런 의식이 지금 대단히 확대되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의식 이런 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장마당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이 지금 평균 인구의 북한 인구의 70%가 지금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70%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면 정치 시스템 변화를 이어앉을까?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데 바로 이 공포심 때문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나서면 죽는다. 제가 신뢰를 북한 신뢰를 들지 말고 다른 나라 신뢰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중국 있잖아요. 중국.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 나라 사회에서 1만 불 시대가 돌파되면 수생활 수준이 소득이 1만 불로 넘어갈 거면 증산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산층이 늘어나면 결국은 사회가 민주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중국을 한번 좀 돌이켜보세요. 중국에서 1989년도 6월 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명의 대학생이 모입니다. 모여서 중국에도 민주화를 실현하자고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중국 당국은 어떻게 대답했죠? 땅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예, 땅크를 들이밀어서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그 대에 이렇게 공포 정치에서 피를 보면 사람들이 계산한 데하면 30년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30년을. 그래서 지금 중국은 30년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1989년도에 비해서 지금 중국은 엄청 잘 살고 만 불을 넘어선 사람들이 이제 매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다당제,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요구 안 하잖아. 왜 또 들고 일어나다 금방 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경제, 자본주의 뭐 이런 게 들어갔다 해서 그것이 결국은 정치체제 변화로 민주화 운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동유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동유럽이 원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다 거기서도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정당 이긴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이미 자본주의에 물들여 있던 나라의 공산 시스템을 이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본주의 나라에. 여러분 내일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체제 밑에 들어가서 일당 유일 독재제가 돌아간다면 한국이 조용할까요? 조용하지 않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북한의 주가 통일해서 우리가 김정은의 체제에 들어갔다 하면 시민운동.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강암광장에 다 나가겠지. 와, 이런 일이 와 싸울 거 아니야. 동일은 딱 같았어요. 야 이게 뭐냐고 이거 쏘는 건 내가 들어와서 입당제 따고 와 미친애로 나와서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50년대에 동유럽에서 무슨 브라이본 나라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날 때 소련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땅크에다가 기관총 들고 길바닥 물어도 안 봐요. 야 너 폭동자. 그래서 길바닥에 다 싸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이는 걸 동유럽 사람들이 한번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조용한 게 아무리 뭐 동유럽 다 자유주고 뭐 이렇게 해도 소련군대 철수할 때까지 그걸 반대해서 일어날 엄두를 못 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극대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장마당이 지금 400개 일어났다 해서 북한에서 당장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종이 보니까 통일운동가라고도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공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일의 방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 통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뭐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6.25 전쟁과 같이 싸운다면 물론 당장 우리가 나라를 통일할 수 있겠지만은
물리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은 치유가 대단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평화적으로 가는 방법은 북한의 김정은 시스템이 결국은 리진 체인지밖에 안 됩니다. 김정은 시스템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 간의 이런 정치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자, 김정은이가 지금 선자가 뒤돌아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또 아버지 때 돌아서 많은 사람 죽였어. 자기도 또 많은 사람 죽이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이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김정은이가 개심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가문이 북한 사람들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제부터 반성하고 진짜 올바른 나라를 되돌려놓고 나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자. 김정은이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한을 그런 나라로 자기가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수용소도 다 열고 사람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이제 똑바로 해서 했다라고 하면 김정은의 생각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그러면 야 김정은이 정말 큰일 냈다고 용서해 줄까 아니면 끝낼까? 네? 끝낼까 아니면 용서해 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판단하는 대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가 유럽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일생 유럽에서 공부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민주주의도 잘 알고 자본주의 독장 이거 운영되는 이 시스템도 대단히 잘 알아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악독한 시스템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김정은이 혼자인가요? 김씨 가문이 있는데 예, 거기서 가문이 얼마나 많은 특성과 특기를 누리고 진짜 김정은이가 유럽의 경제에서 뒤돌아보니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알아. 이거 내가 여기서 조그만 마음을 나약하게 가지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북한을 한국처럼 민주화로 간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일운동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정권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그 정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정권이 감행한 범죄는 반인륜 범죄에 속한다라고 미리 국제공동체가 규정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다 그 정권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뭐 내놓은 다음에 예를 들면 히틀러다. 히틀러는 어떻게 했어요? 정권을 다 빼앗기고 전순국이 들어와서 누른베르크 재판하고 이렇게 해서 범죄를 규정. 그러니까 정권을 다 내놓은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조사해보니 이런 범죄가 있구나. 그래서 너는 반인륜 범죄라고 규정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북한이 감행한 이 범죄를 유엔이 조사를 하고 이거는 반인륜 범죄다. 김정은은 아직 그 자리에 있잖아. 이거 반인륜 범죄라고 이미 유엔은 2014년에 규정을 내렸습니다. 국제공동체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김정은이와 김씨 일가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주고 야 이렇게 우리가 해놓으니까 너 좀 제발 좀 해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위시풀 스테이트예요. 김정은도 국제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날 자기를 싹 올려가지고 권력을 포기한 다음에 실제 그러면 김정은을 특별히 대우할 때에 대한 그런 법이 가능하냐? 왜? 이미 유엔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수십만 죽이고 정치범 수행한 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이미 끝났어요. 물 건너간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저 끝까지 핵무기까지 가지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뭐 북한의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집어해서 북한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에 앞서서 가장 쉽고 편리하고 또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북한을 버리고 빨리 바깥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이 거대한 집단을, 거대한 이 건축물이 밑에 벽돌부터 하나씩 자꾸 빠지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벽돌이 마지막에 그 무너지고 결국은 통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국제적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써먹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써먹었죠? 독일이 써먹었어요. 독일이 통일될 때 소비 독일 정부가 동부 독일하고 정부적으로는 통일 협상을 맺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거 독일이 통일을 가속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독일 주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소비 독일 정부는 당시 헝가리 정부와 체스코 정부의 요구에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열어줄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경을 열어서 거기에 동부 독일 주민들이 와니까 소비 독일이 와 가서 다 데려와.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많은 사람이 탈출하는 흐름을 만듦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게 만들고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와서 그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자꾸만이 보여주면 북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숨어 있으면서 한국에 오고파서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숨어 있는 탈북민이 100만? 예? 100만? 구체적인 숫자는 중국 당국도 이거 조사를 넣지 못하고 북한도 발표하지 않고 어느 단체도 이거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얼마만한 인구가 동북 삼성에 숨어 있느냐라는 건 지금 아직 통계는 못 잡아요. 그런데 한국에 온 탈북민들한테서 자 내가 있던 중국 도시에 너희 친구들 지금 몇 명 숨어 있니? 몇 명 숨어 있니? 그래서 심층 조사해서 모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3만 명부터 9만 명, 10만 명 사이 이 숫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도대체 몇만 명이 이 중국 동북에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루빨리 한국에 빨리빨리 많이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빨리빨리 늘어나면 이 소식이 금방금방 북한을 계속 돌아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 탈북민들이 생활에서 변화가 뭐냐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북한으로 다시 들어보내요. 친척과 자기 형제들한테 알바람 하고 뭐 이렇게 한 돈이. 그럼 그 돈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먹고 살아. 또 최근에 오는 탈북민들이 변하는 게 뭔가면 지난 시기에는 혼자서 단독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가정형 탈북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와서 돈 벌어서 보내서 딸을 데려오고 또 둘이 벌어서 또 보내서 엄마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오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가령 한 10만 명이 중국 동북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10만 명이 한국까지 데려오는데 비공식적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브로커 네트워크를 위해서 데려오려면 한 사람 데려오는데 지금 300만 원이면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어요. 3천만 원만 있으면 3천억 원만 있으면 10만 명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많이 만들어서 오는 사람 흐름을 계속 우리가 늘어나가면 어느 한 순간인가 이 소식이 자꾸 북한에 전해가고 이들이 들어보내는 돈에 의해서 울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들을 통해서 정보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 시스템, 김정은 시스템은 한계에 이르게 될 거고 결국은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북한에서 한 명의 탈북민이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 탈북하지 않았어. 그러면 북한에서 나 때문에 몇 명이 결국은 북한 시스템에 등을 돌려야 될까요? 내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등 돌려야 될 사람이 네? 내가 계산해봤어 한번 나 때문에 몇 명이 피해 입었을까 내가 계산해봤어 내가 계산해보니까 우리 일가 친척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는 나 때문에 아까 우리는 핵심 계층에 있었잖아 핵심 계층이라도 우리는 제일 하바닥 계층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깝게는 우리 형제 우리 집사람 형제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난 자식들 다 계산해 보니까 40명이야. 이 40명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북한 정권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3만 명이 있잖아. 3만 명에 한 가족당 뭐 40명까지는 아니래도 한 20명이라고 치세요. 한 명 때문에 20명이 결국 북한 이 주민 구성에서 적대적인 반대편에 섰다면 몇 명이 지금 반대편에 섰어요? 10만 명이 왔다면 1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국 북한 정권으로 떨어져 나왔다면 몇만 명이 북한 정권에 등을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보죠.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독일에서 이런 수법을 쓰는 게 결국은 이거 우연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세요.